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2주간 길었던 프리즈 아트 위크 뉴욕 2023년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동안 프리즈 아트 페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아트 페어 영상들을 업로딩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프리즈 아트 페어 뉴욕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좀 줄었지만 뭔가 이 미디어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렉터의 어떤 생각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텔레그램에 소통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저한테 다이렉트로 질문도 주시고 하는 곳인데요. 네, 영상 마지막쯤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고요. 프리즈 아트 위크의 하이라이트 설명해드리면서 또 시장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뜰날씨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탭파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프리즈 아트페어까지 아트페어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분위기도 아주 좋았는데요. 작년에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페어장에 많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페어가 물론 아트페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볐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는 어땠을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얼만큼 썼느냐 이런 게 또 궁금하죠. 여러분 혹시 뉴욕 가서 대박 났다 이런 갤러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 상황이 아무리 좋고 아트 마켓이 엄청 활성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뉴욕 가서 대박 난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이라는 시장은 아주 특성이 뚜렷한데요. 시장 진출이 어렵고 이 동부 지역은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컬렉터의 수준도 높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천천히 사람들과 만나면서 성장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 이렇게 뭔가 떠오르려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미국은 이 주별로 사람들의 특성,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어떤 시장에 가서 컬렉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동부 지역,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작가들도 굉장히 well educated 된 사람들이 많고요. 컬렉터들도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트 컬렉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무료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높다, 수준이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어떤 작품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사겠다라고 딱 타겟이 된 경우는 어디를 가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마켓은 경제의 상황에 영향을 좀 덜 받죠. 그래서 프리즈 아트 페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 이게 어떤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머징 작가나 미드 커리어 작가들을 소개하는 좀 신생 갤러리들이나 아니면 하이엔드 마켓이 아니라 좀 비교적 어포러블한 가격대의 작품을 파는 곳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 타겟층을 잘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떤 타겟을 잘 봐야 되냐?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양, 그리고 가격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이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는 갤러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동 구매로 아트 컬렉팅을 하려면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뉴욕 지역은 웬만한 수익을 가지고 충동 구매를 할 정도의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 라이프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득 수준으로는 아트 컬렉팅을 충동 구매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는 스팟이 어느 정도 가격대냐, 이걸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욕 지역에서는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가 스윗 스팟입니다. 그냥 아트페어 보러 왔다가 샴페인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야지 하는 게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예요. 자, 그렇다면은 충동 구매를 하는 영역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플로리다 쪽 마이애미에 가면 아트페어장 가면 몇천 불대의 작품을 정말 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빨리 다 팔려서 매진이 돼서 그 수준대의 작품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잘 안 팔립니다. 오히려 비싸고 높은 수준, 더 높은 수준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할 때, 해외 페어에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뉴욕에 나온 한국 갤러리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테파프의 현대, 가나, PKM이 나왔고요. 프리즈 아트 페어의 국제 갤러리, 그리고 현대, 휘슬 갤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다 아트 페어의 G 갤러리, 볼타 아트 페어의 이엠베, 박영택, 퓨처 아트 페어의 애프터눈 갤러리 이렇게 나왔네요. 뭐 제가 빠뜨린 갤러리도 있을 수 있지만 대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인디펜던트 아트 페어의 Various Small Fires라는 갤러리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오너가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LA 기반이고 그냥 미국 갤러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프리즈 아트 페어나 테파프나 뭐 아트 바젤 이런 데 나가는 갤러리들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들 잘 하시고 제가 뭔가 코멘트를 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좀 신생 갤러리나 뭔가 미국에서 작가들 우리나라 작가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갤러리들에게는 이 타겟층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한번 페어 나오면은요, 부스비에, 운송비에, 여기 직원들 스테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계획 없이 왔다가 많이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뉴욕에 진출하고자 하는 작가님들이나 갤러리스트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여기 뉴욕에 나오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시장의 문턱은 높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수준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충동 구매 영역의 스윗 스팟의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우리 한국에서도 되게 잘 됐는데 이번에 우리 미국 진출해보자, 뉴욕 진출해보자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나가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멀징 갤러리들이나 이멀징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페어에 가면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페어에 가면요, 이 맵을 안 줍니다. 맵을 요즘에 왜 안 주느냐, 뭐 환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냥 돈을 세이브 하겠다는 거죠. 이거 플라이어 찍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그 돈도 아끼고 싶어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로 해, QR코드 찍어서 보면 돼 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A4 용지 같은 거에 대충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주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좀 보기도 별론데 부스들마저 그렇게 요즘에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왜 별로냐면 여러분 그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찍어서 이 작가에 대한 디테일을 봐야 되잖아요. 옵셔널하게 QR코드가 들어간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작가 이름조차 뭐 붙여놓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QR코드 그냥 찍어서 보래요.
시간도 없고 핸드폰 배터리도 아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 QR코드 찍으면 다음 부스 가서 또 찍어야 되는데 그럼 앞에 있는 거 날라가고 없어요. 그 계산이 안 돼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그거 기억하고 언제 그거 세이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서까지 볼 만큼 매력이 있는 작품은 사실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작품일지라도 설명을 듣다 보면은 관심이 가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관심이 가는 작가가 있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QR코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더 디테일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국에서 온 갤러리들 중에 너무 준비가 안 된 갤러리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뉴욕까지 와서 말이죠. 네, 종이 한 장에 담긴 설명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작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죠. 작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작품을 출품한 갤러리도 있더라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일 허다해요. 그냥 대충 부스에 짜집기 해가지고 옵니다. 한 벽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뿜빠이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런 갤러리를 대충 보면은 느낌이 없어요. 뭐 어떻게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작품과 작품이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딱 티가 나는데요. 뉴욕까지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작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서로 설명을 미루기 바빠요. 저 사람이 알고 있어.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저 사람이 작가인데 작가한테 물어봐. 이런 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입니다. 갤러리스트가 이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할 때는 그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 작가한테 작품 설명을 미루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미루냐고요? 서로 미루기 바빠요. 정말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아트페어장에서 바쁜데 서로 바쁜데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자 뭐 얼마나 길게 듣겠어요? 그죠?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더 인포메이션 찾고 싶으면은 여기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해외 아트페어 나올 때는 출혈이 많고 또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작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베이직 중에 베이직인데 이것도 안 되는데 여기 해외 아트페어 왜 나옵니까? 자, 길바닥에 돈 버리지 말고 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 부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해외에서 온 부스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부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이 한 장의 이 역할, 종이 한 장에 담긴 이 정보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은 갤러리와 작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이 작품이 내 마음에 쏙 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인포메이션이 없으면은 그냥 쓱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A4 용지 작은 종이에 설명 간단하게 써 놓잖아요. 그 정도는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안 하는 게 있어 보인다. QR코드 그냥 하는 게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세련돼 보이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보겠어요? 그거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은 열심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페어에서도 느낀 거지만 나다 아트페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거를 또 느꼈습니다. 제가 나다가 팬데믹 이후로는 전시를 계속 안 하다가 뉴욕에서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 전시를 한 거고 작년에 마이애미에서 전시를 했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다 페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트래픽 양으로 알 수 있거든요. 트래픽으로 이게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나다는 New Art Dealer Alliance라고 해서요. Non-profit organization이 운영하는 아트 페어입니다. 프리즈나 아트바젤이 나가는 갤러리들도 참여를 하고요. 또 이멀징 갤러리들도 참여하고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아트 페어고요. 다른 아트 페어에 비해서 지역적 특색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나라, 다양한 도시에서 갤러리들이 많이 옵니다. 이미 얼라이언스가 멤버십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색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확 티가 나는 게 시카고에서 온 갤러리들은 작품이 전부 하나같이 개념적이었다라는 특색을 볼 수가 있고요. LA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LA에서 온 갤러리들은 보면 작품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사이즈가 크고 뭔가 좀 덜 그린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자유분방함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스들보다 특히 나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가장 작은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1명 또는 2명의 아티스트가 전시를 할 수 있는 컨셉추얼한 좀 컨셉적인 부스인데요. 그냥 작은 부스가 아니고 정말로 프로젝트가 된 뭔가 큐레이팅이 된 부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몰려 있더라고요. 한국 갤러리 중에는 G 갤러리가 나다 페어에 참여를 했는데요. 부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도장은 확실하게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띄게끔 깔끔한 부스 배치, 작가 두 분의 작품이 굉장히 잘 어울렸고 목적의식이 확실한 부스였습니다. 오버하지 않은 듯한 어떤 한국적인 특색을 잘 살린 부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아트페어가 또 인기가 많은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데요. 인디펜던트는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아트페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의 어떤 중간에 있는 그런 성격의 아트페어인데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인디펜던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형식이 아닌 여기서 인디펜던트 조직위원회에서 갤러리와 작가를 초대합니다. 선택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아트페어죠. 규모도 제법 많이 크고요. 뉴욕에서는 메이저 아트페어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상반기에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위주로 페어를 하고요. 하반기 9월달이 되면은 이제 20세기 작품들을 위주로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디펜던트의 그 쿠사마 야요이의 전위적인 작품들 초기 시절에 뉴욕에서 활동했던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작품을 쇼츠로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경고를 먹었어요. 선정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파인아트라고 우겼지만 결국은 거절당했어요. 사실 아트바젤하고 프리즈 아트페어도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전 세계의 좀 대표적인 아트페어라고 하면 아트바젤, 프리즈, 피약도 있었는데 피약은 아트바젤이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한 2개 정도밖에 지금 안 남고 아모리쇼 정도가 있고 몇 개 없는데 점점 아트바젤이 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그런지 프리즈가 칼을 좀 갈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미술 시장을 리드하는 어떤 역할, 이 역할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이번에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갤러리가 작년, 재작년에 막 봤던 그런 작품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모두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거의 새로 처음 보는 작가인데 그런데 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디렉터가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프리즈 아트페어가 굉장히 신선했고 작년에 아트바젤에서도 아트바젤만의 어떤
역할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프리즈에서도 차세대 미술계를 리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미술계의 진정한 축제로 이 아트페어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좀 핫한 작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조시 클라인 같은 경우는 작품이 2개가 나왔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매진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한 주 전에 열렸던 테파프와 프리즈를 동시에 참여한 갤러리도 있었는데요. 가고시안, 화이트큐브, 티나킴, 갤러리 현대 모두 전혀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에서는 문을 연 지 10년이 채 안 된 갤러리에게 기회를 주는 포커스 코너가 있어요. 그 포커스 코너에서 상하이 캡슐 갤러리 리아오웬 작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조시 클라인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촬영해서 업로딩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에 올라온 질문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어떤 걸 궁금해 하시냐면, 지금 조연아랑에서 락펠러 센터 광장에다가 이배 작가의 큰 설치물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전시를 갖게 될 텐데, 이 전시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시가 6월 8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이거는 6월 8일 날 이후로 직접 가서 전시를 보고 또 영상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럭펠러 센터, 링컨 센터 이런 데를 이제 주력으로 한국 문화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콘서트도 하고요. 한국 가수분들도 오셔서 링컨 센터에서 또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럭펠러 센터에서는 전시도 있고 박찬욱 감독의 사진도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리, 한국 음식도 알리고 한국 문화 예술을 알리는 축제이자 행사입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시를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6월 8일 날 전시를 오픈하니까 그 이후에 가서 직접 보고 영상까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럭펠러 센터 광장에 설치하는 설치 미술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낸다고 할 수 있는 전시는 아니고요. 이것도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공미술 펀드로 운영이 되고 럭펠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걸 운영하는 공공미술 펀딩이 있습니다. 그 펀딩에다가 돈을 또 기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디어 아티스트죠. 레피카 아나돌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여기 전시를 하면서 모마에서도 전시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럭펠러 센터 같은 경우는 뉴욕의 어떤 상징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여기 앞쪽에 그 광장에서 싸이가 공연을 했잖아요. 거기 MBC 방송국에서 거기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프리즈 아트위크 뉴욕에서 열린 2023년 아트페어, 봄 아트페어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궁금한 게 있다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소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